공짜로 줘도 안 받겠다. 국제 최대 해운그룹 회장의 한마디에 중국 국무원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설계도와 30조 규모의 기술 문서를 훔친 중국은 전 세계 선주들을 단숨에 빼앗아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수십 년간 실패한 초대형 LNG선 시장을 불과 2년 만에 장악하며 조선 패권 이동이 선언됐습니다. 한국 배는 너무 느리고 비싸다. 이제 중국 시대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운항 3년 만에 호주 앞바다에서 3만 톤급 LNG선 엔진이 멈춰섰습니다. 곧이어 프랑스, 중동에서 배 연쇄 균열이 터졌고 더 충격적인 건 글로벌 보험사들이 중국산 엔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전 세계 항만이 입항을 거부한 겁니다. 도대체 왜 기술을 훔쳤는데도 실패한 걸까요? 30년 자산이라는 해운그룹 회장의 경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산업전략연구원에서 44살이 되던 해까지 일했습니다.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늘 세계 각국의 산업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펼쳐보던 건 한국 조선업 관련 자료였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였어요. 베이징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날 천밍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국무원 산업정책실무관으로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꽤 예리한 사람이었죠. 이천형, 이번 분기 한국 조선소 수주량 보셨습니까? 천밍이 태블릿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조선사들의 실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훑어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올랐네. 예상했던 거야. 문제는 단가입니다. 우리보다 평균 3알이나 비싼데도 계약이 몰리고 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천밍, 자네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기술력이 검증됐다고들 하니까요. 특히 엔진 쪽은 검증.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입속에서 쓴맛이 돌았어요. 자네도 알겠지만 한국 조선업은 느려. 한 척을 만드는데 2년,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검증이라고 포장되는 거지. 천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건 과잉 품질 때문이야.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한국의 한 대형 조선소가 발표한 품질관리 백서였습니다. 두께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었죠. 와, 이걸. 엔진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검사 항목이 500개가 넘어. 부품 하나하나에 일련 번호 붙이고 온도며 압력이며 전부 기록하지. 이게 필요한 일일까? 안전을 위해서는. 과잉이라고 과잉.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선박 엔진은 달리기만 하면 돼. 목적지까지 화물을 싣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뭘 하나? 10년, 20년 뒤까지 생각한대.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모르겠어. 천밍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베이징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였습니다. 신중함이 아니라요. 형,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잡는 게 아니야. 저는 천밍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10년 걸려서 간 길을 우리는 3년 안에 가야 해. 그들이 조심스럽게 테스트하는 동안 우리는 바로 시장에 내놔야 하고. 그게 전략이지. 하지만 기술 격차는 격차. 저는 비웃었습니다. 천밍, 기술이라는 게 뭔가? 설계도고 데이터야. 그걸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 천밍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협력업체가 많아. 부품 납품업체, 설계 용역회사, 품질 검사기관. 그 틈새가 많다는 얘기지. 우리가 들어갈 구멍도 많다는 뜻이고. 천밍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형, 혹시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국가 전략이야. 중국이 세계 1등이 되기 위한 과정이지.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고. 아,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천밍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밉지는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가진 기술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너무 신중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비쌌습니다. 마치 자기네만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 느껴졌어요. 천밍, 자네는 한국 사람들 만나본 적 있나? 전시회에서 몇 번,
어땠어? 정중하더군요. 근데 뭐랄까, 자기들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부심.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독점의 다른 말이지. 자기네만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부르는 거야. 선주들도 할 수 없이 그 가격을 받아들이고. 이게 건강한 시장인가? 천밍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몇 달 전부터 모아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조선소의 조직도, 주요 인물 명단, 협력업체 리스트. 다음 주에 상하이 가네. 상하이요? 한국 쪽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비공식적으로. 저는 서랍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훔칠 필요는 없어. 돈만 있으면 가져다 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 도시는, 이 나라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느렸어요. 그들의 신중함은 제 눈에 겁쟁이의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우리가 그들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리고 그 시간을 저는 최대한 단축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말이에요. 상하이 출장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푸동 지역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3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조선소에서 일했던 전직 엔지니어 1명과 부품 납품업체 임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가져온 USB 3개였죠. 각각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전직 엔지니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엔진 설계도면, 품질 관리 매뉴얼, 그리고 지난 15년간의 고장 이력 데이터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한 수표가 들어있었죠. 금액을 말하진 않겠어요. 다만 베이징의 괜찮은 아파트 한 채 값은 되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이었습니다. 가방 속의 USB 3개가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죠.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이렇게 작은 조각 안에 들어있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베이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린 샤오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우리 연구원의 데이터 분석 책임자로 35살의 유능한 여성이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피아니스트 같았습니다. 샤오이, 이거 좀 봐줘. 저는 USB를 건넸어요. 그녀가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개의 파일명이 떠올랐죠. 2000 선배, 이거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물어보지 마. 그냥 분석만 해줘. 린 샤오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지켜봤어요. 설계도가 펼쳐지고 데이터 테이블이 열리고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단하네요. 린 샤오이가 중얼거렸어요. 뭐가? 이 수준의 문서화라면. 선배, 이건 그냥 기술 자료가 아닙니다. 거의 교과서 수준이에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엔진의 모든 부품에 대해 설계 이유가 적혀 있어요. 왜 이 재질을 썼는지, 왜 이 두께로 만들었는지, 온도와 압력을 어떻게 견디는지, 심지어 실패 사례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 사례? 네. 2011년에 있었던 균열 사고, 2015년의 출력 저하 문제. 각각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큰 보물이었어요. 샤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역설계가 가능합니다. 아니, 역설계할 필요도 없어요. 이 문서대로만 만들면 되니까요. 시간은? 린 샤오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3년에서 5년. 하지만 선배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1년. 제가 말했어요. 1년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2년 차에는 실제 선박에 탑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건 너무 빠릅니다. 한국이 느린 거야.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샤오이,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뭘 하나 만들 때 10년, 20년을 생각해. 근데 시장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선주들은. 하지만 검증 기간이. 검증은 나중에 하면 돼.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일단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싸면 사람들은 살 거야. 그게 비즈니스 아닌가? 린 샤오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침묵이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조선소의 엔진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 주석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겠죠. 잠깐 죄책감 같은 게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훔치는 게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공유되어야 해. 한국이 독점하는 게 오히려 문제지. 우리는 그냥 불균형을 바로잡는 거야.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훔치면서도 훔치는 게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주 저는 국영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장수성의 한 대형 조선소였어요. 생산 총괄인 장회의를 만나러 갔죠. 그는 50대 초반의 다부진 남자였습니다. 이천 선생, 오랜만입니다. 장 총괄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장회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한국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신 자료죠.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장회의가 화면을 빤히 들여다봤어요.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단하군요. 이 정도면 1년 안에 프로토타입 생산이 가능합니까? 장회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1년이요? 이천 선생, 농담이시죠? 진심입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설계도가 있어도 공정 구축에만 2년은 걸립니다. 공정은 단축할 수 있어요. 검사 항목을 줄이고 테스트 기간을 줄이면 됩니다. 장회의가 난색을 표했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엔진은 위험은 감수하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장 총괄님, 지금 세계 시장을 보십시오. 한국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왔어요. 한국보다 3할 싸게, 그리고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면? 하지만 중국 조선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번에 성공하면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한국의 독점이 깨지는 거죠. 장 총괄님도 그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장회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가 넘어오고 있다는 걸.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손에 넣었고 생산 라인도 확보했고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옆으로 건설 중인 공장들이 지나갔습니다. 중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 나라의 속도를 저는 사랑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신중했어요. 그들의 완벽주의는 제 눈에는 시간 낭비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우리의 방식이 옳다고,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시장을 점령하는 게 답이라고. 그날 밤 린샤오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 데이터 정리 끝났어요. 생산 매뉴얼로 변환 중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수고했어. 내일 보고서 올려줘.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성취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한국을 따라잡는다는, 아니, 넘어선다는 기대감이었죠. 훔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니,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으니까요. 국가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석 달 뒤 류원하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직 국영 조선소 CTO였어요. 58살의 그는 중국 조선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베이징 서쪽의 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류원하오는 이미 와 있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원하오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이천군, 그동안 바빴나 보구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으며 메뉴판을 봤어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었네. 한국 기술을 확보했다고. 저는 차를 주문하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류원하오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소문이 빠르시네요. 이 바닥이 좁아서 말이야. 그런데 이천군, 자네 지금 뭘 하는 건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류원하오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설계도 하나 훔쳐서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설계도 하나라니. 이 사람은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는 단순한 설계도만 가진 게 아닙니다. 품질 기준, 제조 공정, 고장 이력까지 전부 확보했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프로토타입을, 2년 안에 양산을. 류원하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천군, 자네 조선소에서 일해본 적 있나? 없습니다만. 그럼 바다에 나가본 적은? 그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가만히 들어보게. 류원하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엔진은 도면대로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바다에 나가봐야 알아.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엔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설계도에는 안 나와 있는 것들이 훨씬 많네. 한국도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거겠죠. 맞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웠어. 근데 자네는 그 시간을 건너뛰려고 하잖아.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선생님,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남들이 10년 걸려서 배운 걸 우리는 1년 만에 습득하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효율적. 류원하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천군, 엔진이 바다에서 멈춰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수리하면 되죠. 수리?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찻집의 다른 손님들이 잠깐 우리를 쳐다봤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서면 배는 표류하네. 화물은 지연되고 선주는 손해를 보고 최악의 경우 인명피해가 나지. 그걸 수리로 해결한다고?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장담하나? 한국 기술을 그대로 따라 만들 테니까요. 류원하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실망한 표정이 선명했습니다. 이천군은 모르는구먼. 기술이라는 게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손에 있고 경험에 있고 시간 속에 있네. 선생님께서는 너무 보수적이십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앞서 있을 순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지.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지금 세계 시장은 한국에 다 뺏겼어요. 우리가 천천히 간다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가겠다는 건가? 졸속이 아니라 속도전입니다. 류원하우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이천군.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일했네. 그동안 본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야. 엔진 고장, 균열, 폭발. 죽은 사람도 봤고. 선생님, 그건 들어보게. 그 사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전부 시간을 절약하려다가 일어난 거야. 테스트를 줄이고 검증을 생략하고 빨리빨리 하려다가. 그의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느린 게 아니야. 신중한 거지. 그 차이를 자네는 모르는구먼. 저는 압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신중함과 겁쟁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한국은 지나치게 조심스럽습니다. 10년, 20년씩 테스트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모든 게 달라지지. 류원하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0년이면 온갖 상황을 다 겪어보는 거야. 폭풍, 고온, 저온, 부식. 실험실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그게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고. 신뢰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과감하게 결정하는 거죠. 류원하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이천군, 후회하지 않길 바라네.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차갑을 테이블에 놓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밖에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확신이었을까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류원하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늙은이들은 항상 저렇게 말해. 혼잣말을 했어요. 조심하라고, 천천히 가라고. 그렇게 하다가는 영원히 뒤처지는 거야.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린샤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장 총괄에게서 연락 왔어요. 공정 구축 일정 나왔대요. 얼마나 걸린대? 1년 반이요. 안 돼. 1년으로 줄여. 하지만 줄일 수 있어. 검사 항목 3할 줄이고 테스트 기간 반으로 줄이면 돼. 린샤오이가 망설였어요. 선배, 그건 위험합니다. 류 선생님 말씀이. 류 선생님은 은퇴하신 분이야.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야. 샤오이, 알지? 혁신은 항상 위험을 동반해.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 도시는, 이 나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느렸어요. 그들의 신중함은 제게 과거의 유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었죠. 빠르고 강하고 거침없는. 류원하우의 경고는 제 귓가를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다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프로토타입 엔진이 나왔어요. 장수성 조선소의 조립 라인에서 완성된 그 엔진을 봤을 때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은빛 금속 덩어리가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높이만 해도 3층 건물만 했습니다. 복잡한 파이프들과 계기판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듯한 엔진의 심장부. 이천 선생, 축하드립니다. 장회의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해냈죠. 저는 엔진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엔진을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석 달 뒤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해운 박람회에서 우리는 신제품을 발표했어요. 저는 발표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조명이 눈부셨어요. 관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선주들과 바이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중국 조선업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엔진 사진이 떴습니다. 웅장한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이 엔진은 기존 제품 대비 3할 저렴하면서도 동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납기는 절반으로 단축됐고 AS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관객석을 쭉 둘러봤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얼굴들, 흥미로워하는 눈빛들. 발표가 끝나고 부스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함이 쌓였어요. 그 중에서도 2명의 인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에티엔 보몽이었어요. 프랑스 대형 해운사의 선박 전략 총괄이었습니다. 40대 후반에 회색 양복을 입은 신사였죠. 저우 선생님,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가격이 정말 저렇게 낮습니까? 물론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그대로죠. 에티엔이 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줄곧 한국 엔진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품질은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에티엔이 명함을 꺼냈어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파이살 알-나세르였습니다. 카타르의 LNG 운송 프로젝트 디렉터였어요.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그는 키가 크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저우 씨, 우리는 곧 신규 LNG선 12척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12척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네. 총 프로젝트 규모가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납기가 타이트해요. 2년 반 안에 전부 인도돼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즉답했어요. 파이살이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3년이 걸린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다릅니다. 공정을 최적화했거든요. 흥미롭군요. 파이살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정식 제안서를 보내주시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황푸강의 불빛들이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천밍이었습니다. 이천형, 봤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중국 조선업, 한국 추월 가시화라고. 봤어.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야. 형,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 강국 한국 위협, 저가 공세로 시장 재편 예고, 한국 조선업, 위기 만나. 기사 하나하나를 읽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아성에 금이 가고 있었죠. 석 달 뒤 에티엔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났어요. 그들의 본사 회의실에서 서류에 서명할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이었어요. 저우 선생, 계약 축하드립니다. 에티엔이 샴페인을 따랐어요. 우리는 이번이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투명한 액체가 거품을 내며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티엔이 말했어요. 우리 이사회에서는 처음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중국 엔진은 검증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왜 결정하셨습니까? 가격이죠.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보다 3할이나 싸면 위험을 감수할 만합니다. 게다가 저우 선생께서 한국 기술 기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입니다. 품질은 책임지겠습니다. 파이살과의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 30억 달러 규모였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우 씨,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파이살이 말했어요. 중동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베이징으로 돌아왔을 때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국무원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언론과의 인터뷰도 줄을 이었습니다. 저우 연구위원, 한국을 넘어선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속도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너무 느렸어요. 우리는 그들이 10년 걸릴 일을 2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게 경쟁력이죠. 앞으로의 계획은 세계 1등이 목표입니다. 5년 안에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할 겁니다. 인터뷰가 방송되고 SNS에서는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의 자랑 산업전사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린 샤오이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배, 정말 대단해요. 선배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해냈잖아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어요. 비싼 바이주를 한 병 열어서 잔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이 보였어요. 한국아, 미안하지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너희 시대는 끝났어.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한국을 넘어섰다고. 세계가 이제 중국을 우러러볼 거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계약들이 연달아 성사되면서 저는 바빠졌어요. 세계 각국의 선주들과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출장이 끊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니콜라우스 안젤리코스. 그리스 최대 해운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안젤리코스 회장이 만나자고 합니다. 린 샤오이가 메일을 보여줬어요. 대단한데요? 그분은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나도 알아. 그분 회사는 선박을 200척 넘게 가지고 있어. 그럼 가시는 거죠? 당연하지. 저는 흥분했어요. 안젤리코스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성과일 테니까요. 일주일 뒤 아테네로 날아갔습니다. 에게해가 내려다 보이는 안젤리코스의 사무실은 웅장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벽면 가득한 선박 모형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피레우스 항구. 안젤리코스는 66살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와 수염,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어요. 그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저우 씨, 어서 오시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한 사람의 손이었죠.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오. 커피 드시겠소? 네, 감사합니다. 비서가 커피를 내왔어요. 저는 안젤리코스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우 씨, 요즘 중국 조선업이 화제군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오. 프랑스와 카타르 계약 소식 들었소. 대단한 성과요.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말인데. 안젤리코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나도 새 선박이 필요하오. LNG선 6척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6척이면 엄청난 규모였어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잠깐. 안젤리코스가 손을 들었어요. 아직 제안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시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6척인데 나는 한국 조선소와 계약하려고 하오.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요? 하지만 저희가 훨씬 저렴하고. 알고 있소. 당신 내가 사말 싸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왜? 그게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요. 안젤리코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눈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저우 씨, 나는 당신네 엔진을 쓸 생각이 없소. 공짜로 줘도 안 받을 거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공짜로 줘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죠? 회장님,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문자 그대로요. 당신네 엔진은 내 배에 실을 수 없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욕감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안젤리코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더니 항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들 보이요? 네. 저 배들은 내 자산이요.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소.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배들이 30년을 쓸 자산이라는 거요. 30년. 그렇소. 배는 30년을 써요. 집보다 오래 쓰는 거요. 그리고 그 심장이 바로 엔진이요. 안젤리코스가 저를 돌아봤어요. 저우 씨, 당신은 엔진을 얼마나 테스트했소? 프로토타입은 6개월. 6개월? 그가 웃었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저우 씨, 한국 엔진은 10년 넘게 바다에서 검증됐소. 온갖 기후와 해역에서 돌아다니며 테스트했어요. 그게 신뢰요. 저희도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기반? 안젤리코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설계도를 훔쳐서 만든 걸 기반이라고 하시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우 씨.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 바닥이 좁소.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기술을 확보했는지. 그건 나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오. 안젤리코스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산업 스파이는 어느 나라나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종이 위의 기술과 바다 위의 기술은 다르다는 거요. 무슨 뜻입니까? 엔진은 살아있는 거요. 도면대로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의 운항을 겪으며 문제가 나타나고 그걸 해결하며 진짜 기술이 되는 거요. 안젤리코스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한국은 그 시간을 보냈소. 20년, 30년. 실패하고 배우고 개선하면서. 그게 진짜 기술이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네는 그 시간을 건너뛰려고 하잖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안젤리코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우 씨, 내가 왜 한국 엔진을 쓰는지 아시오? 비싸서가 아니오. 내 선원들의 목숨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이요. 저희 엔진도 안전합니다. 지금은요. 그가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1년 뒤는, 2년 뒤는, 3년 뒤는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서면 어떻게 하시겠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장담하시오. 네, 좋소. 안젤리코스가 일어섰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네 엔진을 10년간 바다에서 돌려보시오. 문제가 없으면 그때 내가 살게요. 10년이요? 그건 너무 긴가요? 한국은 20년을 했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안젤리코스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우 씨, 오늘 만나서 좋았소. 하지만 내 대답은 변하지 않을 거요. 중국 엔진은 아직 준비가 안 됐소.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요. 그가 문을 열었어요.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하시오. 지름길은 없소.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모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공짜로 줘도 안 받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호텔로 돌아와 린샤오이에게 전화했어요. 어땠어요, 선배? 최악이야. 저는 창밖에 아테네 야경을 노려봤어요. 완전히 무시당했어. 중국 엔진은 못 쓴대. 왜요? 시간이 부족하다나 뭐라나. 늙은이 같으니. 그래도 다른 계약들이 있잖아요. 프랑스랑 카타르. 맞아.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안젤리코스 하나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한테는 다른 고객들이 많아.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안젤리코스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배는 30년을 쓰는 자산. 시간을 건너뛰려고 하잖소. 지름길은 없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방식이 맞아. 빠르게 가는 게 답이야. 저 늙은이는 과거에 사는 거야. 하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곧 무시했습니다. 프랑스와 카타르 계약이 있었어요.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고 있었죠. 안젤리코스 한 명쯤 거부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젤리코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지름길은 없소. 첫 선박이 출항한 지 2년하고도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장웨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천 선생, 큰일 났습니다. 잠이 확 깼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카타르 LNG선이 호주 근해에서 멈춰 섰어요. 뭐라고요? 엔진이 정지했습니다. 지금 표류 중이래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아직 모릅니다. 기관장이 점검 중인데. 이천 선생, 엔진 블록에 균열이 발견됐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균열?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바로 갑니다. 옷을 대충 걸치고 연구원으로 달려갔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균열이라니. 설계도대로 만들었는데 한국 기준대로 했는데. 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린샤오이, 장웨이, 그리고 몇몇 기술진들이었죠.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상황 보고해. 제가 들어서자 장웨이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엔진 사진이 떠 있었어요. 금속 표면에 검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메인 실린더 블록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균열이 30cm 이상 진행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더 있습니다. 린샤오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박에서도 연락 왔어요. 엔진 출력이 30% 떨어졌대요. 동시에? 네. 지난 이틀 사이에 연달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설계도대로 만들었잖아. 그게 장회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천 선생, 혹시 재질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한국산 대신 국산 철강을 썼는데 그건 테스트했잖아. 강도도 똑같다고 했고 실험실에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뭐?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장회의가 움찔했습니다. 바다는 실험실과 다릅니다. 염분, 온도 변화, 진동. 실제 환경에서는 예상 못한 일이. 그만해.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지금 변명할 때가 아니야. 해결책을 찾아야지. 일단 선박들을 항구로 불러야 합니다. 전부요? 네. 전수 점검이 필요해요. 그럼 계약 위반이잖아. 지연 보상금을. 그것보다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린샤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를 향한 비난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알았어. 일단 선주들한테 연락해. 그날 하루는 악몽이었습니다. 파이살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저우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선박이 표류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지금 화물이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100만 달러씩 손해가 나고 있어요.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를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에티엔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는 파이살보다 차분했지만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저우 선생, 우리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해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저우 선생, 우리 선박은 지금 대서양 한가운데 있어요. 출력이 떨어져서 한국까지 일주일은 걸린대요. 긴급 수리팀을 보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에티엔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우 선생, 내가 이사회를 설득했어요. 중국 엔진을 믿어보자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자리가 위태로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선박에서 엔진 폭발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관실이 전소됐습니다. 이천 선배, 린샤오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뭔데? 언론에서 난리예요. 중국 엔진 결함 논란이라고. 노트북을 받아봤어요.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선박 엔진 연쇄 고장, 성급한 시장 진출의 대가, 한국 기술 모방의 한계 드러나. 기사 하나를 열어봤어요.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체들이 검증되지 않은 엔진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기술을 단순 모방했을 뿐 실제 해양 환경에서의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시간이요. 린샤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류 선생님 말씀 기억하세요? 10년은 바다에서 돌려봐야 한다고. 그건, 선배, 우리가 너무 급했어요. 설계도는 가져왔지만 그걸 검증할 시간은 없었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류원하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찻집에서 경고하던 그의 눈빛이 엔진은 도면대로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바다에 나가봐야 알아.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종이 위에 기술만 훔쳤을 뿐 바다가 가르치는 교훈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더 나쁜 소식이 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운항 중이던 컨테이너선의 엔진에서도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부 불러들여야 합니다. 장회의가 긴급회의에서 말했어요. 지금 운항 중인 선박이 모두 22척입니다. 전부 항구로 복귀시켜서 점검해야 해요. 비용이. 이천 선생,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엔 정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진행해.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예전처럼 희망차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천밍이었습니다. 이천형, 국무원에서 조사단 꿀인데요. 형한테 불똥 튈 것 같은데. 손이 떨렸어요. 조사단, 책임 추궁. 저는 영웅에서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몇 년 전 받았던 표창장이 있었습니다. 산업발전 공로상. 그때는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비웃음만 샀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을 따라했을 뿐인데. 하지만 알았어요.
우리는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훔친 거였죠. 그리고 훔친 것으로는 진짜를 만들 수 없었어요. 새벽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어요. 하지만 제 앞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2척의 선박이 전부 항구로 돌아왔어요. 점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크고 작은 결함이 발견됐죠. 냉각 파이프 부식, 실린더 균열, 베어링 마모. 기술진이 보고서를 읽었어요. 공통점은 전부 장기 운항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수리 비용은 척당 평균 200만 달러 정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2척이면 4,400만 달러. 거의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 연락했나? 네. 근데 기술진이 말을 흐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보험사에서 답이 없어요.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그때 린샤오이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선배, 큰일 났어요. 또 뭔데? 런던의 해상보험연합에서 발표했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영문 프레스릴리스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번역기를 돌렸어요. 중국산 선박 엔진, 고위험 자산 분류, 보험 인수 제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선배, 보험사들이 우리 엔진 단배는 보험 안 해준대요. 그럼 운항을 못해요. 보험 없는 배는 어느 항구도 안 받아줘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었어요. 보험이 끊기면 그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오후에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국무원 관계자들, 조선소 대표들, 보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저우 연구위원, 국무원 실무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보험사와 재협상을. 재협상이요? 그가 비웃었어요. 지금 전 세계 보험사들이 한 목소리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저우 연구위원, 당신이 서둘러서 이렇게 됐습니다. 류원하오 선생이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선주들이 전부 소송 준비 중입니다. 계약 파기, 손해배상. 우리 조선업 전체가 타격 입을 겁니다. 이틀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조너선 하그리브스, 글로벌 해상보험 컨소시엄의 리스크 총괄이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화면 속의 조너선은 냉정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은발의 안경을 쓴 영국 신사였죠. 우리는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선박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합니다. 이는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중국 측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수리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조너선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지난 3개월간 중국산 엔진에서 발생한 사고율은 한국산의 15배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용납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럼 영구적으로 거부하시는 겁니까? 최소 5년간의 무사고 운항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불가능하죠. 5년.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해졌어요. 5년이면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파이살에게서 법률 문서가 날아왔어요. 계약 해지 통보와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금액은 8억 달러였어요. 에티엔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와 통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우 선생, 당신이 날 속였어요. 속인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한국 기술 기반이라고 했죠?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당신들은 설계도만 훔쳤을 뿐 진짜 기술은 없었던 거야. 에티엔 씨, 제발. 나도 해고됐어요. 당신 때문에.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린샤오이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선배,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지. 수에즈 운하에서도 통보 왔어요. 우리 엔진 단배는 통과 불가래요. 파나마는? 똑같아요. 보험 없으면 못 지나간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완벽하네. 완벽한 실패야. 선배, 샤오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시간을 무시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30년 걸려서 쌓은 신뢰를 우리가 2년 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국무원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조사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 남짓한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우 연구위원, 당신은 한국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까? 그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예. 그리고 충분한 검증 없이 시장에 출시했습니까? 예. 그 결과 국가 이미지와 산업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 조사위원장이 책상을 쳤어요. 당신 욕심 때문입니다. 빨리 성과 내려고 영웅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인사 발령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직위 해제였습니다. 린샤오이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선배, 괜찮아. 저는 짐을 쌌어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의 시간이 이 작은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사무실을 나올 때 돌아봤어요. 빈 책상, 꺼진 컴퓨터, 창밖에 베이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영웅에서 추락하는 데는 1년도 안 걸렸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요즘 전화는 전부 기자들이거나 변호사들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초췌하고 무너지고 텅 빈.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거울 속에 저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때 국가 영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잊혀진 실패자였죠. 어느 날 오후 메일 하나가 왔어요. 싱가포르 국제해운 포럼 초대장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초대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마 명단에서 이름을 빼먹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세계를 보고 싶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전에 저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쳤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였으니까요. 첫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조선사의 발표였어요. 발표자는 김도윤이라는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할 기술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엔진입니다. 화면에 엔진 도면이 떴어요.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이 엔진은 개발에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실험실 테스트는 3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가로 9년을 바다에서 보냈어요. 김도윤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북극해, 적도, 태평양, 대서양. 우리는 엔진을 온갖 환경에서 돌렸습니다.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폭풍우와 고요한 바다, 짧은 항해와 긴 항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3번 실패했습니다. 균열이 발생하고 부품이 부식되고 출력이 떨어졌죠. 매번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십니다. 왜 그렇게 느리냐고. 시장은 지금 기술을 원한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건 배의 심장입니다. 30년을 뛸 심장이에요. 김도윤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복사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지만 시간만큼은 훔칠 수 없어요. 바다가 가르치는 교훈은 직접 겪어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말이 저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실패 사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일이기도 해요. 그들은 결과만 원했지 과정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기술을 훔쳤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훔친 건 맞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훔친 건 설계도였어요. 진짜 기술은 설계도 밖에 있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 바다가 준 경험,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그건 훔칠 수 없죠. 점심시간에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싱가포르의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니콜라우스 안젤리코스였습니다. 그리스 선주. 저를 거절했던 그 사람. 저우 씨, 오랜만이군요. 회장님, 저는 황급히 일어섰어요. 안젤리코스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으시오. 나도 앉겠소. 그가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소. 네. 후회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후회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오만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소. 안젤리코스가 말했어요. 빨리 가려고만 했지. 제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우 씨.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오.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끝이죠. 저는 이제 아직 45 아니오. 다시 시작할 수 있소. 어떻게요? 제대로 하는 거요. 지름길 찾지 말고 천천히 확실하게. 안젤리코스가 명함을 꺼냈어요. 내 회사에서 조선 컨설턴트를 찾고 있소. 관심 있으면 연락하시오. 하지만 저는 실패한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이 더 좋소. 뭐가 잘못되는지 아니까. 그가 일어섰어요. 생각해 보시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로 오시오.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발표했어요.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미래 선박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그녀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 그래프는 선박 엔진의 고장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처음 5년간은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5년에서 10년 사이 진짜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왜죠? 누군가 물었어요. 피로 누적이에요. 금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실험실에서는 알 수 없어요. 오직 시간만이 알려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오래 테스트하는지, 왜 10년, 20년을 기다리는지. 발표가 끝나고 저는 김도윤을 찾아갔어요. 그는 로비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우 이천이라고 합니다. 김도윤의 눈이 잠깐 커졌어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우 씨, 발표 보셨어요? 네.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과요? 제가 한국 기술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시장을 망쳤죠.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윤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우 씨, 기술을 훔친 건 나쁜 일이에요. 하지만 더 나쁜 건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네. 기술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실패하고 배우고 개선하고 그게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김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저우 씨, 중국 조선업은 잠재력이 있어요. 하지만 조급함을 버려야 해요. 제대로 가는 법을 배워야 하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르칠 순 없어요. 스스로 배워야 하니까. 하지만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협력은 할 수 있죠.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서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핸드폰을 꺼내 류원하우에게 전화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원하우 선생님. 오, 이천군. 어떻게 지내나?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전부.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류원하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알았구먼. 선생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대로요. 그래. 그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한테 오게.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거야. 10년은 걸릴 걸세. 10년. 오래? 아니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싱가포르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기술은 훔칠 수 있지만 시간만큼은 훔칠 수 없다는 걸. 바다가 가르치는 교훈은 직접 겪어야만 배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경쟁력은 빠름이 아니라 확실함에서 온다는 걸.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